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성신여대 사학과 이규철입니다. 아마 저는 원래 전공이 15세기 전공이고, 그래서 오늘 그 세종과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라고 발표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발표할 때 마지막 발표를 선호합니다. 왜냐면 마지막 발표하면 다들 지치셔갖고 짧게 하거나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넘어가 주시거든요. 이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집중력도 좋고 막 다 초롱초롱하게 눈빛이 빛나면서 봐주셔갖고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 발표는 길게 하면 많이 혼나갖고 제가 하여튼 최대한 시간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릴 거는 그 내용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 제한 시간 30분 동안에 다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PPT 조금 빨리빨리 설명드리면서 시간 안에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들은 아마 그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자료를 읽어보시면은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한글의 정신 세종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 세종과 한글, 그러니까 세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태종 시대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태종이 왕이 올랐던 거는 조선이 건국하고 10년도 안 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불안정한 시기였고요. 이 고려 말 조선 초의 가장 특징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선 건국의 역사적 의미가 물론 크지만, 근데 국제 정세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다른 시기랑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가 체제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아직 안정도 안 됐고, 고려라는 500년을 유지했던 큰 체제가 있었는데 조선이란 국가가 들어오고 나서 왕도 바뀌고 체제도 바꾸려고 그러는데 아직 10년도 안 된 시점에서 더군다나 이때 국제 정세까지 불안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왕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태조 때 그 요동정벌도 준비를 했었고요. 실행은 하지 못했지만요. 그러니까 명과의 관계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몽골도 그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죠. 굉장히 강한 세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속 명과 전쟁을 하고요. 또 왕자인왕 두 차례 거치면서 태종이 정권을 잡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이게 국가의 분위기, 정치의 분위기가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조선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명개최기를 거치면서 명도 지금 큰 나라였긴 하지만 아직 국가가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368년에 만들어졌으니까요. 아직 대략 한 50여 년도 채 안 된 그런 시점입니다. 자, 이러니까 서로 다 불안한 상황에서 서로가 어떤 외교적 행동만 해도 의심을 가지고 상대를 굉장히 이렇게 막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국정이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를 보시면은요, 제가 기록을 보면 되게 재밌게 봤던 게요. 저는 이제 정확히는 15세기 정치 외교 전공인데요. 그래서 그 조선과 명과 일본의 이제 기록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걸 비교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조선에서도 태종 때 이런 걱정을 합니다. 좀 불안하다. 명과 일본이 연합해서 우리 조선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하고요. 명의 기록을 봐도요, 명도 그런 걱정을 합니다. 조선이 일본과 좀 친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두 나라가 연합해서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기록이 실제로 나옵니다. 명실록에요. 일본도 당연히 똑같은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대마도 정벌했을 때 일본에서 정말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조선이 명과 함께 오는 게 아니냐, 그리고 본토까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기록들이 일본 측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의 그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종은 왕이 올랐을 때 이런 굉장히 복잡한 정세였는데 이 국내 국외의 여러 가지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경 썼던 게 그 대면 관계를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요, 태종은 자기가 왕이 되고 왕 재위 기간에 있는 동안에 지성사대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한 정성으로 사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면 명에게 굴종적으로 사대를 하겠다는 거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대를 하는 범위 내에서 외교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최대한 얻고요. 또 그 안정된 국제관계를 바탕으로 조선의 체제도 확립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낸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안정을 시키느냐? 간단한 사례만 말씀드리면요. 제가 지금 당황했습니다. 너무 새로운 기능을 봐서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레이저가 나가는 줄 알고 눌렀는데 이런 최첨단 두 번을 누르면 되는 겁니다. 안 되는데? 예, 제가 안 쓰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최신 기술에 약해갖고. 예, 뭐냐면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그 명예 굉장히 유명한 황제 중에 영락 황제가 있습니다. 원래 연왕이었죠. 그러니까 그 유명한 명태조 홍모제가 죽고 나서 영락제가 그때 이미 태자나 이런 사람들이 다 죽어 있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공도 많이 세웠고 능력도 있는 이 연왕이 후계자가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러지 않고요. 원래 그 태자의 그 아들이죠. 그러니까 손주를, 그게 바로 권문제가 됩니다. 해제가 되고요. 근데 이때 실제로 명에서 모두가 우려했던 것처럼 결국 내전이 일어납니다. 이게 정난의 변이라고 표현하는 전쟁인데요. 자, 이때 조선은 뭘 하고 있었느냐? 그거를 굉장히 다 이렇게 첩보원도 보내고 뭐 사신도 보내고 그걸 굉장히 다 봅니다. 그리고 정보를 알 수밖에 없는 게 요동에서 전쟁하고 있는 병사들이 조선으로 많이 도망옵니다. 피난민도 오고요. 그럼 그 내용을 계속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영락제가 연왕군이 이길 거다라는 걸 압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있을 때 먼저 이 정보가 들어오니까요. 이제 새로운 황제가 즉위한다. 권문제는 그때 알려지기로 이제 자살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는데요. 기록상으로는. 그러니까 제일 빨리 새로운 황제를 축하하는 사신을 먼저 준비시킵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낼 수는 없겠죠. 알려오지도 않았는데. 근데 명에서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다는 걸 알려오는 사신이 도착하고 다다음 날 출발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영락 황제 축하 사신이 전체 몇 등으로 도착하냐면 전체 1등, 세계 1등으로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기분 나쁠 수도 있죠.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선에서 보고 있었네. 근데 영락제는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걸 좋게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태종도 한번 물어봅니다. 명나라 사신한테. 왜 이렇게 그 영락제가 나 좋아하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내전이 이기고 황제가 됐는데 제일 먼저 와서 축하해 주지 않았느냐. 그때 점수를 많이 땄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요. 또 하나는 양령을, 이때는 이 세자 양령입니다. 양령을 사신으로 명나라에 파견을 합니다. 근데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잘 없을 겁니다. 이 양령 말고 일국의 후계자를, 만약에 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즉위를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그 먼 나라까지,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길이죠. 사행길이라는 게. 어떤 돌발상이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사행을 보냈다? 굉장히 특이한 일인데요. 이때 보냅니다. 조선이. 당연히 영락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의 어떤 의도가 굉장히 자기들과 가깝게 지내고 또 굉장히 우호적인 행동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그 상도 많이 주고 영락제도 이걸 굉장히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태종도 역시 이걸 잘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국내에서도 또 안정적으로 개혁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418년에 충격적으로 그 양령을 폐위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드디어 그 충령이 새로운 세자로 임명이 됩니다. 왜 충격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령을 명예 황제한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대를 증명하는 증거로, 그거를 증빙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사신으로 양령을 보낸 건데, 조선의 세자를 보낸 건데 이 사람을 폐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폐위할 수밖에 없는 사안도 있었고요. 또 조선의 아직 그 체제가 완비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굉장히 파격적인데 태종이 굉장히 이렇게 준비됐다는 듯이 충령으로 바꿉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특히 이런 재미를 위해서 이 태종과 세종을 굉장히 대비시키면서 충돌하고 대립하는 것처럼 그린 작품들이 많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는 그랬느냐? 역사적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실 것 같아요. 좀 불쾌하실 수 있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왕이라면요. 제가 말하고 예를 들고 민망하네요. 어떤 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왕이라 그러면 왕정 시대에는 이 사람이 왕이기 위해서는 정통성이 있어야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 시대나 그 왕정 시대에 수많은 국가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반란이 성공했을 때 반란을 일으켰던 주도자가 직접 왕이 된 사례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왕을 시키냐면 왕족 중에서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실권을 갖고 있고 그 반란을 주도해서 성공했을지라도 자기가 왕이 되는 건 되게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 정통성이나 명분이나 혈통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왕이 권위가 있고 왕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명분과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와 반대되는 사람이었다? 이러면 정통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종이 당당하고 정통성이 있는 왕이기 위해서는 태종을 제대로 계승한 왕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뒤에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반정이 일어나서 왕이 바뀌지 않는 한 뭐 어떠한 사유든지 간에 선왕을 정통성을 내가 이어받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왕의 정통성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왕정국가에서는 이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세종과 태종을 대립구도로 설명하는 거는 역사적으로는 적절한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 다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 세종의 시대로 좀 넘어가 보면요, 사실 세종에 대한 평가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인 군자죠. 그리고 인자한 성품과 자상한 어른, 그리고 학문과 인격이 탁월한 왕, 항상 백성과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 그러니까 가장 그리고 항상 또 백성들을 잊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정치를 했던 왕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조선시대 때 가장 뛰어난 국왕 누구냐? 제가 15세기 전공이라서가 아니라 아마 세종이라고 조선시대 전공하시는 선생님들로 거의 다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또 후기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거의 압도적으로 표가 몰릴 겁니다. 세종으로. 자, 이렇게 뛰어난 국왕인데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왕 또는 지도자, 어른상으로 세종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게 대중 콘텐츠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세종의 성과 업적, 사실 이거는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유명하니까요. 훈민정음 창제, 오늘 한글을 이야기하니까요. 그 다음 영토확장, 사곤육진, 그 다음에 체제정비학 기초확립. 조선시대를 전공할 때요, 조선 후기를 전공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희도 세부 전공이 다 있습니다. 저는 15세기 정치 외교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뭐 16세기 경제사도 있을 테고요. 그 안에 뭐 토지제도, 세금, 하여튼 생각하시는 거의 모든 게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가 없는 것만 아니라면요, 모든 분야가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후기에 조선시대의 어떤 체제나 법제를 연구하고 싶은 분이 계신다 그래도 보통 선배님들이 어떻게 이야기해 주냐면 세종실록을 먼저 좀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먼저 언급이 됐거나 어떤 그 법, 제도, 체제의 기초가 논의되거나 확립된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물론 변화가 오죠. 시간이 길어지니까. 근데 이게 세종 때부터 출발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500년에 미쳤던 영향력이 엄청 큰 거고요. 그리고 언로 확대. 조선시대 때 그 대간들의 그 언로가 굉장히 넓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가능해지냐? 세종 때부터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조금 틀어서 생각해 보실 게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이란 임금은, 세종이란 지도자는 조선시대에 가장 많은 업적을 냈던 지도자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업적, 진짜 뭐 업적입니다. 세종의 재위기간이 32년입니다. 근데 32년 동안에, 물론 지금과 비교하면 엄청 길죠. 지금은 대통령께서 뭐 계셔봤자 5년이시잖아요. 그리고 아직은 저희는 헌법상 중임이 안 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32년? 그러니까 지금의 그 현대적인 민주주의 개념으로 그 대한민국의 그 정치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기간이지만 32년? 근데 이 기간 동안 30년 정도, 한 세대 정도의 어마어마한 업적을 세웠습니다. 자, 근데 이게 한 명의 특수한 뛰어난 사람만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굉장히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같이 신료들이 쫓아가 주지 못하면 이런 업적을 낼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세종이란 지도자가 그만큼 신료들을 일을 많이 시킨 거죠. 업적을 많이 만들고 성과를 냈지만 또 그만큼 힘든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자료 속에 이 세종실록을 보면은 이 세종실록 전체가 세종에 대한 기록이니까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인자하고 자상한 아주 이상적인 지도자의 세종의 상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세종실록을 처음 읽을 때 뭐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도 많고 빵빵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이 있는 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죠. 자, 언로, 토론,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종께서 실제로 토론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토론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의견도 많이 물어보고요. 토론도 많이 구하는데 이게 재위 전반기에는 이렇습니다. 근데 중기, 후기 넘어갈 때는 안 그러시고요. 그리고 세종이라는 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공부도 많고 굉장히 뛰어나시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잘 밀리지도 않고 인정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굉장히 나중에는. 그리고 제위 기간이 30년쯤 되면 아마 좀 신하들이 되게 새로운 신하들이 경험도 부족하고 사정을 모르는 게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때 굉장히 강하게 대합니다. 그래서요, 본인이 꼭 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걸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토론 과정이나 정책 결정 과정 등을 보면요, 그러니까 토론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언론을 확장해준 건 명확한 기록에 나오는데요. 주로 주도권이나 결정을 누가 하느냐? 네, 세종대사 하십니다. 그 제가 실록 봤을 때 가장 재밌던 장면은 제가 어떤 신하와 토론을 하는데 그분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분의 전문가라서. 그러니까 세종도 토론에 밀릴 때가 있겠죠. 사람인데요. 근데 막 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 이거는 논리가 내가 부족하다. 신하, 네 얘기가 맞다. 논리도 네 얘기가 다 맞다. 자, 그런데 네 얘기가 다 맞는데 나는 왕이고 너는 신하인데 네가 어쩔 거냐? 내 얘기대로 해. 이러고 끝납니다. 또는요, 토론을 했는데 조금 밀렸다고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세종께서. 다음날 부릅니다. 그 신하만. 잠깐 너 할 얘기 있다고 불러서 막 일방적으로 다다다 얘기합니다. 어제 내가 얘기 못한 게 있는데 아마 밤에 주무시기 전에 공부를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그러면 되게 저는 보면 그 시대 때 제가 신하였다면 전 되게 스트레스 받을 것 같습니다. 멘탈이 약해갖고 굉장히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노력하고 부지런하고 공부하는 모습인데 또 그 이면에는 굉장히 그 신하들을 압박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세종 때 이 사군육진 개척 과정 전에 그 여진 지역의 그 파저강 일대에 압록강 넘어서 두 차례 정벌을 나갑니다. 첫 번째 정벌 때는 뭐 반반이었습니다. 조정의 여론이. 그러니까 왕이 결정할 수 있겠죠.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정벌을 나갈 땐 신하들이 대다수가 반대를 합니다. 자, 근데 이거 강행을 합니다. 강행을 했는데 1차 정벌 때는 실제로 전공도 많이 세우고 전과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근데 2차 때는 준비해서 갔는데 물론 1차 때보다는 더 적은 병력이 가긴 했지만 이렇게 성과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비판하는 신하들이 있어요. 비판하는 신하들이 있는데 이때 누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죄송합니다. 예. 했는데 이때 우의정 노안이라는 분이 그걸 비판했더니 바로 이분을 파직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신하들이 큰 공을 세우지 않았다고 평가를 했는데도 이 정벌에 참여했던 분들을 외직과 경직, 그러니까 그 조정에 있는 직과 외임직을 동시에 맡게 합니다. 조선시대 때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거 신하들이 반대하지만 그 세종 때는 15세기에는 사평이 많이 남지 않습니다. 실록에. 근데 이런 게 남아 있습니다. 이건 좀 지나친 조치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세종 말년에는 이 내불당 문제, 특히 불사 문제로 엄청난 충돌이 납니다. 근데 이것들은 거의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어도 이 세종이 본인의 뜻대로 하는 게 거의 대다수입니다. 하고 싶었던 정책을 신하들의 반대로 못한 사례가 몇 건 안 될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세종 굉장히 뛰어난 국왕이고 훌륭한 국왕인 건 분명하지만 과연 그때의 모습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만 있었느냐? 그럴 수는 없고요. 그 역사적으로는 그런 인물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게 기본적이고 아마 여기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많이 대중서나 컨텐츠에서 태종 세조와 세종 성종을 많이 비교하는데 태종, 세조는 서로가 비슷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참고할 만한 국왕이 없고요. 나의 정통성은 앞에 있는 선왕으로부터 옵니다. 자, 그러니까 서로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조도 세종을 많이 의식했고요. 세종도 태종을 많이 의식했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의 이야기로 좀 가볼까요? 훈민정음 창제의 의미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학계에서 이렇게 많이 정리를 했어요. 먼저 이제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의 반영이다. 이거는 뭐 아까도 말씀이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근데 이렇게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느냐? 백성을 교화하고 통치하려는
목적도 있다라는 걸 많은 연구자들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용비어천가 이런 것처럼 조선이 가지고 있는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자음, 이때의 한문이 갖고 있는 권위라는 게 있습니다. 15세기 그 조선시대예요. 근데 이 음이 아직 통일이 안 돼 있는데 이 음을 통일하면서 일치시키고 언어체계, 문화체계를 맞출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목적. 그 다음에 정치경제적 시대상 반영. 문자를 만들 수 있는 경제력과 문화적 수준이나 학문 수준이 갖춰진 겁니다. 자, 그리고요, 국제관계 속의 어떤 선진문화에 대한 지향과 독자 체제를 확립하려고 했다라는 이런 목적이 들어갔다. 이건 제가 정리해서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요, 기존의 연구자들 통해서 정리된 내용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요, 이 한글에서, 한글의 위대함은 뭐 제가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도 심지어는 한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외국어를 굉장히 못합니다. 아마 한글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사실 훈민정음 어제 서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명한 내용인데요, 문자 창제의 목적이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명확히 밝혔으니까 이건 사료적으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서문의 그런 인사말을 모두 의미 그대로 원래 의도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그건 너무 사료에 대한, 그리고 어떤 그 인사적인 서문에 대한 너무 그 기계적인 해석으로 연구자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 목적이 무엇이냐? 자, 이때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글을 아는 것만으로도 지식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동네에서 문자를 읽을 수 있는 분이, 글을 읽고 글을 쓸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려조선 시대에도 아예 관직이 따로 있고요, 한문을 독해하고 글씨를 쓸 수 있는 별도의 훈련된 전문 그 관료들이 교육되고 양성됩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근데 굳이 쉬운 문자, 쉬운 글자를 만들어서 전파시킨다? 당연히 통치의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만으로 보기에는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용비어천가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자료집 참고해 주시고요. 이 음운, 운서를 통일하는 문제도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말 그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훈민정음에서 한글로 이어지는 이 과정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계신, 지금 우리가 사용한 한글의 체제가 아니었다는 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체제가 오는 동안 수많은 몇백 년의 시간이 흘렀고 체제나 문법이나 그 문자를 표기하는 방식도 다 바뀌어왔습니다. 자, 근데 그 과정이 드라마틱하고 뭐 일제강점기도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그 창제 과정, 이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 대한 여러 이야기나 그 신화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셨겠지만요, 이 훈민정음 창제 세종께서 진짜 백성들을 위해서 이 새로운 문자를 창제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반대하는 기득권들, 사대부들의 반대가 굉장히 강조되었습니다. 이 반발을 뚫고 만들어진 성과로 설명이 되었는데요, 과연 그러느냐? 그리고 이미 한 거의 뭐 20년도 아니고요, 한 30년쯤 된 것 같네요. 한 30여 년 동안 나왔던 이 훈민정음이나 세종에 관한 연구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이런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신화화, 그 훈민정음 창제의 의미가 없다라는 연구가 어떻게 한편에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런 연구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과도한 신화화가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는 역사학계는 물론이고요, 국문학계에서도 이미 많은 선생님들이 해주고 있으십니다. 최만리라는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치 그 드라마에 보면 그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하는 집현전 부제악, 마치 악당 두목처럼.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세종 때를 다루는 이 훈민정음 창제 과정을 다루는 드라마를 보면은 항상 이 최만리를 연기하는 배우들은 그 당시 대표하는 악역 전문 배우, 이런 분들이 많이 연기를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고요. 막 세종께서 말씀만 하시면 드라마에서는 진짜 막 도끼 눈을 뜨고 반대하는데, 그런 캐릭터 아니고 이게 점잖은 학자 스타일의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제작진도 알고 있으십니다. 왜냐면 그 드라마의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됐느냐? 잘 알고 계신 그 최만리 집현전 부제악, 최만리를
필두로 한 몇몇 사대부들, 그 집현전에 있는 학자들의 그 반대 상소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게 계속 이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한번 올라가고요. 세종이 잠깐 토론하고 죄송합니다. 예, 말씀을 드리면 이 최만리, 김문, 뭐 정창수 이런 사람들을 간단히 토론하고 다 의군부에 가둡니다. 그리고 다음날 풀어주긴 하지만요. 그 다음 반대 상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없습니다. 아주 게임이 끝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불당 이런 문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문제는 진짜 모든 성균관 유생들까지 막 동맹 파업하고 할 정도로 격렬하게 반발합니다. 내불당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복궁 안에다가 작은 불당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세종의 어떤 불교 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유학자들 사대부 입장 절대 받을 수가 없겠죠. 훈민정음 창제에 그런 반대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반대가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최만리 반대 상소라는 게 실제로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대표에서 나왔던 반대 상소가 사실이었지만 이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드라마틱한 일이 실제로 있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신화화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이 잘못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요. 한글이 나중에 굉장히 늦게 만들어진 새로운 문자 체계인 건 맞습니다. 근데 조선만이 만들었느냐?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때 한 이미 12, 13세기부터 저기 뭐 원이나 그 거란이나 그 북방민족들은 그 중원을 차지하고 어떤 국력을 갖고 국가 체제를 정비할 때 다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문자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도 만듭니다. 그러면 한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지금까지 남아서라고 하면 돼요. 남아 있고 실제로 구성원들이 현대도 사용하고 있는 문자와 글은 한글밖에 없죠.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만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 만들었던 글자 체계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유지하고 있는 건 한글뿐이죠. 역시 제 얘기가 아니라 다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왜 한글을 만들려고 그랬느냐? 그 당시에 있었던 가장 선진국은 명나라였습니다. 지금 마치 저에게 미국이라는 어떤 가장 선진국이 있는 것처럼 사실 미국에 대한 지향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어떤 미국과 같은 체제, 똑같을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그런 지향이 있는데, 이 당시 15세기, 16세기 조선은 그 명에 대한 이런 지향이 있었고요. 근데 거기에 맞게 독자적인 어떤 문자 체계나 문화 체계를 갖추고 싶어 했습니다. 아까 4대를 강조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우리가 무릎 꿇고 들어가겠다는 게 아니라요. 왜 4대를 강조하느냐? 격을 맞추고 싶은 겁니다. 물론 조선이 그 당시에 슈퍼파워였던 명과 똑같은 국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죠. 근데 적어도 같은 격으로 맞추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그렇게 4대에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어떻게 보면 집착하는 모습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계속 주목을 했습니다. 이 얘기도 해드렸던 이야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세종학 포럼에서 그 세종과 한글에 대한 미래를 고민한다고 하실 때 어떤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냐고 저는 생각을 했냐면요. 이미 그 세종이라는 역사 인물, 그리고 한글의 우수성, 뭐 위대성 이런 거는 다 이야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강조하고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단계는 지나지 않았을까라고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그 역사학계나 국문학계에 계신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할 거는 기본으로 깔고 그런 기존의 성과나 역사성, 우수성, 의미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그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고 이제 이걸 새로운 방식으로 예전에 맨날 했던 얼마나 훌륭한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이걸 활용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런 성과들이 쌓여오지 않았을까요? 2000년대에서 2010년 사이에 한국 음식을 세계에 알리려는 시도가 많았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때는 뭐 시행착오도 많았고 언론에서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한류 문제도 있지만 굉장히 한국 음식, 저는 뭐 그 명랑 핫도그인가요? 그런 핫도그가 해외에서 유행한다는 거 안 믿었는데 해외에 계신 분들이 진짜라 그럽니다. 그리고 떡볶이도 실제로 많이 드시고요. 근데 이런 게 왔을 때 단순히 그냥 저는 한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왔던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역사적으로 그런 노력이 쌓여오면서 이런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종과 한글에 대해서 조금 더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가치를 찾아서 강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종과 한글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다뤄져 왔습니다. 근데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못했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저는 뭐 연구 현장에만 있어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것과 바탕으로 기존의 역사나 성과를 바탕으로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고, 또는 세종, 한글, 또는 한글과 세종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새로운 이미지나 새로운 평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때 뭔가 더 확장적으로 이런 한글, 세종이라는 역사 인물, 그리고 역사의 문화, 그리고 이걸 콘텐츠로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긴 발표 드려서 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